지금부터는 16세기 호남 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는 호남에 있어서 그 유학이 가장 부흥할 때고 인물도 가장 많이 나올 때입니다. 전국화하는 현상이었죠. 먼저 16세기 전반을 살펴볼 건데 16세기 전반과 그다음에 16세기 아주 후반에 가서는 호남의 상황이 좀 많이 변화가 됩니다. 우선 16세기 전반이라 하면 전, 중, 후반으로 나눴을 때 전반과 중반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호남 유학은 호남 사림의 형성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전개됩니다. 호남 사림의 대부분이 건국 이후 정치적 변동 속에서 저리를 고집했거나 정쟁에 연루됨으로써 받았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전라도로 이주해온 사대부 가문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에 초기 호남 유학은 의리명분적인 성격이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들었으면 실전적인 성격이 덮어져졌으니 그러한 특성이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소릉 보기주상과 신비 보기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활동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 박상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박상은 바로 광주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충주박씨입니다. 둘째 박상은 형인 박정에게서 수학을 했는데 박정은 또 김종직과 교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김종직은 이때 전라도 관찰사로 왔었기 때문에 김종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남 자체에서 이런 유학에 대한 성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박상은 이런 시대, 그러니까 16세기 초반에 훈구파와 살인파가 대립하던 그 중종대의 관료로서 살인운동에 전력 투구했던 학자이자 정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상의 아버지 박지흥이 광주로 낭남하게 됐는데 아들의 박정, 박상, 박우를 형제들을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제 그 충주박씨가 광주에서 이제 큰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바탕이 바로 아버지 박지흥에서 시작됐던 것이죠. 그래서 박상하면 유명한 게 바로 삼인대에서 일어났던 상소를 들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515년 8월에 당시 담양부사였던 박상이 순창군수 김정과 무왕현감 유옥과 함께 폐위됐던 중종비 신씨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상소를 순창군 강천산에 있는 삼인대에서 올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걸로 인해서 아주 조정은 좀 논쟁이 휩싸였죠. 박상과 김정 등은 중벌에 처해질 분위기였으나 조광조 간원으로 박상은 전라도 남평으로 기양을 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상소는 바로 사림들의 의리정신을 일깨워서 사림들이 다시 결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훗날 김효사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순창 강천산에 있는 삼인대입니다. 이 박상의 역할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15세기에 주로 호남 유학자들의 특징으로 나타났던 향촌 교화의 특징도 있는데 눌제집에 보면 박상이 쓴 광주 향약 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눌제 박상이 활동했던 1500년 전반까지만 해도 광주 지역의 향약은 면단 향약이라기보다는 바로 광주 전체를 한 우리 광주목 자체의 향약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1600년 무렵이 되면서 아마 각 면단이 향약으로 다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박상은 이제 광주 쪽에서 활동한
사람이 가면 한편으로 또 저쪽 해남 쪽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있으니 바로 박상보다 선배인 최부를 둘 수 있습니다. 최부는 금남으로 알려진 호가 금남인데 바로 탐진 최씨입니다. 나주 칠순이로 아버지는 최택이고 바로 김종직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가정인 서거정과도 깊이 교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이제 호남의 유학을 도통 흐름을 바로 이제 김종직, 김경필로 해서 이쪽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최부가 살았던 곳에 그쪽 지역을 보면 또 확실히 외부에서 외부 사람에게 수학을 한 것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지, 아니면 호남 지역에서도 당시에 수준 높은 유학이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최부는 1498년 무오사화 때 단천군에 입회되었다가 1504년 갑자사화 때 배소에서 참영당했 사람입니다. 나 1506년 중종 반정 이제 되고 나서부터 복권이 되고 추중되기도 했습니다. 그 문화에서는 박은, 이행, 윤호정, 이무리 등이 수학했으며 또 사이인 유계린과 나질 등도 학문을 받았을 거로 영향을 받았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바로 윤호정은 해남 노구당의 아주 부촌이로 모셔지고 있죠. 노구당에서 윤여정이고, 이무리는 바로 이명령 그 사람들의 형제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또 유계리는 바로 유성춘, 유이춘 형제의 아버지입니다. 나질은 나사침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당시 해남 쪽, 그쪽에서 강진 해남 쪽에 굉장히 알려진 사람들인데, 그 중에 유성춘, 윤구, 최산두는 호남 삼골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윤구는 바로 윤효정의 아들이죠. 한편 호남 유학의 형성에 있어서 이 지역으로 유배를 온 사람들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김경필과 조광조를 들 수 있는데, 바로 이제 도통을, 이제 학통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배를 와서 우리 호남 지역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보는 것이죠. 자, 김경필은 김종직의 제자로 평생토록 수학만 읽어서 수학동자라고도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무오사화 때 순천으로 입에 와서 거기에서 4년 동안 지내다가 사살을 당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동안 최충성, 이적, 윤신, 유계린, 최산두, 맹권 등 많은 제자를 길러냈지요. 또 김경필을 제자했던 조광조는 김효사화로 능주에 유배되어 비록 한 달여 만에 사사당행을 했지만 호남 사림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컸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사람들이 호남에서 죽음으로 해서 호남 유학이 도학적 성격을 가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운한 것이겠지만, 우리 호남에 있어서는 바로 호남 유학이 흥성하게 되는 아주 기초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호남으로서는 아주 다행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호남 사림의 학문은 김경필, 조광조의 도학 정치사상, 지치주의 유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호남에 아주 영향을 끼쳤던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 김효사화라고 할 수 있죠. 자, 김효사화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피해서 낙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이 지역에 인물이 아주 흥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한 예로 바로 행주기 씨 한 사람인 그 기준이 기묘사 때 화를 당했는데 그 기준의 형이었던 기원과 기진은 그 동생의 화를 당한 것을 보고 낙남을 하게 되었는데 기원은 장성으로 내려오고 기진은 광주로 내려와서 장성 행주기 씨와 광주 행주기 씨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묘명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최산두를 들어보면요. 최산두는 호가 신제죠. 초계시의 시인데 바로 조광조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김정과 김왕국 등과도 교유했는데 바로 기묘사를 맞이해서 화순 동복 지금 적벽 있는 곳으로 유배를 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유배지에 이제 이 광주 사람들도 많이 광주가 아니라 호남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겠죠. 그래서 학문을 서로 교유하면서 또 사사를 받기도 했는데 그 처산두의 가장 이름난 제자로는 바로 김인우와 유이춘을 꼽을 수가 있죠. 한편 또 이쪽에 최산두가 있는가 하면 또 윤구가 역시 최산두나 윤구 같은 잘 알려진 사람인데 바로 윤여정의 아들입니다. 귤정이라고 알려있는데요. 이 사람은 최산두, 유성춘 아까 최산두, 유성춘, 윤구는 호남 삼걸로 불렸던 사람이죠. 굉장히 아주 문장이고 모든 것이 훌륭했을 텐데 이제 자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죠. 그래서 또 이제 한편으로는 윤구, 조광조, 양팽손, 최산두 이런 사람들을 또 사학사로 또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자, 양팽손이라든지 최산두, 윤구는 호남 사람이지만 조광조까지 이제 합해서 기묘사학사라고 그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자, 또 양팽소는 바로 화순의 화순 출신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학포 양팽손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사람은 송에게 송문화에서 수학했고 그 다음에 또 당시 송순이나 나세찬 등과 함께 그 송수문화에서 학문을 연마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15세기 때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처럼 소학, 근사록 등을 처신 지침으로 삼았고 또 당시 신진사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활약했습니다. 양평손 하면 또 회화에도 일각인이 있어서 안견의 산수화풍을 개성했다고 알려집니다. 이 사람은 기묘사가 일어나자 조광조, 김정 등을 위해 소두로 항소하였다가 이 일로 삭직돼서 능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조광조가 이쪽에 유배된 지 한 달여 만에 사사되자 그의 시신을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학포당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죠. 또 이제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바로 고운이라고 합니다. 그 고경명의 할아버지라고는 누구나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하천 고운인데 이 사람도 역시 이 기묘사 때 화를 입어서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결함으로 했는데 이제 했어요. 이제 훈구와 사림의 대결에서 이제 사림의 승리로 이제 사림들만 이제 거기 남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림들끼리 이제 사림들을 주로 공부했던 게
경하기도 하고 학문적으로 유교 공부를 주로 하다 보니까 각자 이제 나름대로 학파가 형성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중점을 두는 것에 따라서 학파가 형성되게 되는데 크게 봤을 때 명종대에 이르면 성리학의 이기 심성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명으로부터 양명학과 장제, 나음순 등 학문이 들어와 퍼지면서 조선어 사상계는 다양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학문적 성과에 따라 성향에 따라 학파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호남은 보면 굉장히 좀 다양한 학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호남 사림도 비교적 단일한 학문적 성격을 가졌던 중종대와는 달리 이 시기에는 다양한 학문 집단이 형성되었는데 이제 크게 우리 나눠보면 서경덕 계열과 송순 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나중에 동서로 이제 분당이 되는데 바로 이때 동과 서인의 그런 초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이제 뒤에 가면 박순, 노수신, 정계청 등 서경덕 계열의 인물들의 사상을 보면 대체로 정통 주자 성리학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북송의 소옹이나 장제와 또 명나라 때 나음순의 학문 또 양명학 등을 계승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우주론에서 선천과 후천을 구분하고 인성론에서 인심과 도심을 체형관계로 보고 수양론에서는 지행합의를 주장하고 산수, 역학, 무를 강조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계청은 예학에도 정통했던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또 이제 송순, 김인우, 기대승, 이향 등 송순 계열의 인물들 그런 한쪽의 학파가 그 사상이 서로 간에 또 한 주류를 이루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의 그 학설에 차이가 없지는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정통 주자성리학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가 이후로 계속 정통 주자성리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서경덕 계열 인물들은 점점 이제 그 빛을 잃어가고 이제 여기에 남은 송순, 김인우 이런 사람들의 계열의 사상이 이제 좀 더 이제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송순은 이의, 이기, 이승, 일도설과 비슷한 학설을 이미 이전에 주장하였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이렇게 알려졌는데 송순이 그 문집에 보면 면왕집에 보면 여기에 어떤 특징적인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송순의 제자들이 많았던 것을 추정해서 송순의 이런 역할이 컸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 김인우는 이항과 전북에 있던 일제 이항과 노수신의 학설을 주자의 설에 입각하여 비판했으며 기대승이 또 이황과 논쟁을 벌일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기대승이 그 이황과 사단 7전을 가지고 편지를 왕복했던 것이 아주 유명한데 기대승이 혼자서 갑자기 그런 이론이 성립된 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일제 이항과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 이항과 김인우와 간에도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논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대승은 이 두 사람들과 또 논쟁을 벌여서 그것으로 의해서 학문의 힘이 더 축적이 됐다고 봅니다. 그 결과 바로 이황과 8년간에 걸쳐 사단 7정 논쟁을 벌였는데요. 이황도 이 호남의 이 학문이 이렇게 사람들이 활발히 서로 학술 논쟁을 벌이는 걸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 정도로 호남은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기대승은 이기 공발설을 주장했고 이황은 이기 호발설을 주장해서 바로 이런 칠정론이 벌어졌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이제 이렇게 깊이까지는 제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알려진 것으로는 이황은 이제 이기 이원론을 이렇게 주장했다고 우리가 알려지고 또 이희는 이기 이론론을 주장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상들이 바로 이게 기대승이나 김인우나 기대승의 이런 사상들의 그런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 시기 호남유학은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론적으로도 당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파뿐만 아니라 조정에서도 이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조정에서는 좀 우리 전라도 말이 표준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선종이 그 유이춘의 글을 보고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지만 이미 16세기에 이때 16세기 전반에 이미 호남 사람들이 엄청 많이 조정에도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호남이 중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이 16세기 전반은 호남은 인물의 보고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중종 반정이 있었던 데인데요. 이제 중종이 바로 조광조 등을 신임하고 또 살인파들을 아주 등용하면서 이제 이런 지역적인 인물들이 크게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허균의 성웅지소록이라는 그 책에 보면 눌제 박상과 육봉 박우 형제, 사인 최산두, 미암 유이춘과 유성춘 형제, 교리 양팽손, 제약 나세찬, 목사 임형수, 하서 김인우, 석천 임억령, 면왕정 송순, 찬성 오경 같은 사람은 그중 가장 두드러진 이들이다. 그 후로도 사암 박순, 일제 이향, 송천 양웅정, 고봉 기대승, 재봉 고경명이 학문이나 문장으로 세상에 알려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제가 아무 뜬금없이 호남은 인물의 보고라고 말을 한 게 아니죠. 또한 좀 후대에 좀 나온 것이긴 하지만 이수광의 지봉유설에도 근세의 시인은 호남에서 많이 나왔다. 눌제 박상, 석천 임억령, 금호 임영수, 하서 김인우, 송천 양흥정, 사암 박순, 고죽 최경창, 옥봉 백광운, 백호 임재, 재봉 고경명 등은 남달리 우뚝 뛰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많은 사람들이 16세기 호남을 이렇게 다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호남 지역에 여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양한 학파 성격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제가 여기에 몇 사람을 들어서 그 사승관계를 좀 풀어봤는데 이때 사승관계는 되게 봤더니 이제 박상 송순 계열만 이 표기 좀 돼 있네요. 다른 경우, 그러니까 아까 서경덕 계열도 있지만, 워낙 이제, 화를 크게 당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들 수 있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 호남뿐만 아니라 우리 의리 사상에 그게 모체는 바로 정몽주로 보고 있는데요. 정몽주로 학통을 잇는 사람을 대개는 길제, 김종직, 김갱필, 그다음에 조광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광조 제자로서 소세원의
양산보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산보에 남긴 글이 사실상 얼마 되지 않아서 양산보는 소세원을 이렇게 세워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세원에서 그 담론의 장을 형성했고 또 이 풍류적인 문학적인 창작지로 그런 것을 제공했다는 데서 알려졌지. 양상보의 이제 사상 내용, 깊은 사상 내용은 아마 잘 드러나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광조의 제자란 거, 그 조광조가 피화된 것을 보고 모든 청운의 꿈을 다 접고 낭남해서 소세원을 여기에서 경영했다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의리사상이 얼만큼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광조가 능주에 입에됐을 때 함께 이 벗들로는 또 양팽손, 최산두 등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앞에 우리 그 호남 유학 중에 그 의리사상, 그러니까 그것의 가장 정주라고 할 수 있는 박상을 들었는데요. 그 박상의 제자로서 송순, 그러니까 이멍령 등을 들고 또 이 밖에도 이제 박상의 조카인 박순 등 다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또 한편은 최산두를 줄 수 있는데 최산두는 이제 최산두 제자로 김인우와 유이춘을 들었고요. 성순을 들은데 성순의 제자로 정철을 두고 있습니다. 정철은 이때 김인우의 제자로도 알려졌는데 한 사람만의 제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러지만 여기서 성수가 정철을 한 것은 우리 국문학상에 있어서는 아주 큰 별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호남에 있어서 김인우, 아주 태두로 들고 있는 김인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김인우는 일제 이항과 아주 학문적 토론을 많이 벌였고요. 그 다음에 소세원의 양산보와 아주 굉장히 가깝게 지내서 소세원을 축조하는데, 소세원이 지금까지 이름이 당시에 이름이 알려지고 또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산보의 아들을 사위로 삼아서 양자징인데, 양자징이 김인우가 모셔진 피람서원에 나중에 배양되게 되기까지 합니다. 역시 큰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김인우와 또 절친한 벗으로 유이춘을 들 수 있습니다. 유이춘의 아들이 또 김인우의 사이이기도 하죠. 김인우의 제자로는 이제 정철과 양자징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되게 이 사람들은 이제 몇 사람을 살펴볼 것인데, 보면은 이쪽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문집에 보면 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이제 누정과 함께 살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정은 아무래도 풍류적인 면이 부각되다 보니까 호남 인물들은 굉장히 좀 풍류성이 강하다고 한편으로는 또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에 살펴보기라고 우선 호남의 인물 중 김인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호남 사람 중에 김인우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할 때 우리 대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전통시대 인물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대개 태계이황, 그 다음에 이순신, 율곡이 그 정도밖에 잘 모릅니다. 하서 김인우에 대해서는 우리 어르신들만 더 많이 알죠.
그리고 이제 학자들 쪽에서 많이 합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 인물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일, 홍보적인 그런 일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죠. 김인우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호가 이제 하서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문묘에 종사하던 해동 18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 호남 사람으로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10살 때 모제 김왕국에게서 수학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동복에 유배해 온 최선두에게 수학을 했는데요. 바로 이제 전에 오기를 최선두한테 수학을 하러 동복으로 넘어가는 길에 서세원에 들려서 이제 와고 가는 길 중에 서세원에 들려서 양산부와 몇 날 며칠을 함께 지냈다 그런 말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즉 서세원의 양산부와 우리 김인우는 서로 굉장히 뜻이 맞는 친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서세원에 역시 김인우의 시가 가장 먼저 걸리게 되기도 합니다. 하서 김인우는 그 제자로 이제 변성운, 기요간, 조희문, 양자징, 정철, 오건 등이 있고 또 기대승, 김천일, 박숭 등도 역시 문인으로 자처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호관은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또 조희문이나 양자징은 이 사람이 제자이기도 하면서 그 사위이기도 하죠. 정철은 때 그 대하감에서 함께 대학을 논하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 대하감이 지금 현재 순창 훈몽제 그 앞에 그 물가에 있습니다. 김인우의 이제 학문적인 특징으로는 정지훈이 천명도를 가지고 와서 순창에 있는 김인우를 찾아와 질정과 강론을 거듭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하서의 천명도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일제 이황과 기대승 또 이황과 김인우 사이에 태극 음양에 관한 태극 음양에 대해서 그 논변이 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학문적인 내용은 잘 그것까지는 깊게 알 수도 없어서 저는 단순히 이제 이런 말만 전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승과 이황과의 사칠 왕복 편지가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김인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송시열이 그 신도비문을 쓰는데 거기에서 김인우는 도학과 절의와 문장을 갖춘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도학과 절의와 문장을 이 3개를 다 갖춘 인물이 호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김인우는 이렇게 평가되고 있던 것이죠. 사실상 호남에 이렇게 큰 학자가 있는데도 뒤에 17세기, 18세기 때 그렇게 주도권이 좀 사라졌던 것은 이제 뒤에 가서 살피겠지만 바로 호남에 큰 사건들이 있어서인 것이죠. 참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사시에 그건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김인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사진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김인우가 이쪽에서 좀 지냈다는 강학을 했다는 백화점. 나중에 이제 후대에 근대에 와서 다시 세워진 것이긴 합니다. 백화점이 있고 하서묘가 있습니다. 사진입니다. 그 다음 인물로는 이제 다른 인물도 많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 관계상 다 살필 수는 없고 이번엔 이제 송음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당 송음이라고 하죠. 저 신평송 시인데요.
자, 이분은 이제 김효사 때 그 뭐 피화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변에 어수선한 걸 보고 그냥 고향으로 물려 나왔습니다. 물러 나와서 지내다가 이제 나중에는 나주 목사도 지내고 장흥 부사도 지내고 전라도 관찰사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장성에 아주 청백리 하면 1등으로 꼽히는 게 이 송음입니다. 얼만큼 청백리였냐면 노모를 봉양한 거 외에는 처자와 노북이 굶주림과 추위를 겨루 면할 뿐 벼슬이 갈려 돌아오는 날에는 집에 한 서먹 곡식도 없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체 이제 다른 데로 이직을 할 때 그냥 바리바리 싸갖고 가는데 이 사람은 딱 자신 탈 말만 타고 가는 것이죠. 송음은 이때 돌아왔을 때 그 고향에 있을 때 시내가에 정자를 짓고 관수정이라는 이름을 걸었습니다. 즉 자기의 뜻을 여기다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또 1543년에 전라도 관찰사인 송인수가 왕명을 받아 송음을 위해 기영정을 건립했는데 송음의 정자로 관수정과 기영정이 유명하게 눈에 남아있죠. 사진을 보면 아주 잘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호남 유학을 16세기 호남 유학을 좀 다 살피려고 했는데 너무 지루하죠. 이제 다음 남은 것은 다음 차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